예, 안녕하세요. 저는 밀당 PT를 운영하고 있는 박찬용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간략하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는 2012년도에 설립된 에듀테크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에듀테크 회사들 중에서는 이제 가장 오래됐다고 얘기해도 많은 분들이 이제 동의를 해주고 계시고요. 여태까지는 누적으로 약 한 660억 정도를 투자받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대한민국에 있는 탑티어 에듀테크 회사라고 해도 특별하게 현재 이견은 없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10년에 걸쳐서 그런 이제 에듀테크 서비스를 운영해 왔는데요.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에듀테크 회사들과는 저희가 약간 다른 길을 한 2015년도, 16년도부터 좀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도 처음에 창업했을 때는 다른 회사들처럼 어댑티브 러닝을 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이 어댑티브 러닝이라는 건 특별한 건 아니고 실제로 이 이제 결국은 교육을 하면 특히 온라인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데이터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그 당시에는 AI라는 단어 안 썼던 것 같고 빅데이터라는 단어 썼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빅데이터 했던 사람들이 생각한 게 이렇게 온라인 교육 서비스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데이터를 잘 분석하면 개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저 과외라고 하는 1대1 교육을 굉장히 저렴하게 이 선생님의 역할을 AI로 대체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를 이제 꿈꿨던 이제 모든 서비스들을 일컬어서 어댑티브 러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2010년도 초반에 한 1,000억 정도 펀딩이 일어난 회사들이 몇 군데 있었고, 국내에서도 2010년도 초반에 한 100억 정도 펀딩 받았던 회사들이 몇 군데씩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2023년 현재 어댑티브 러닝을 가지고서 유의미한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는 글로벌리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 저희 역시도 한 2015년, 16년도까지는 비슷한 이제 어려움. 결국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서 이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결국 매출을 못 만든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걸 써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곰곰이 한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어댑티브 러닝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이걸 되게 많이 써줘야지 데이터가 많이 나오니까 학생들을 이 플랫폼을 계속 사용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온라인 교육은 대부분이 다 작심삼일로 끝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강 서비스들이 완강률이 10% 언더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온라인으로는 사람들이 잘 공부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되게 고민한 게 왜 오프라인 교육, 학교, 학원, 과외에서는 애들이 그래도 공부를 하는데 도대체 왜 이 온라인에서는 애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근데 답은 되게 간단한 데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학생들을 직접 관리해 줬다면 안타깝게도 온라인 교육은 전부 다 자기주도 학습으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딱 발견한 게 결국 사람이 공부를 하기 위해선 사람이 옆에서 같이 가르쳐 주고 지도해 줘야 된다라는 상황을 좀 명확하게 저희가 인지할 수 있었고요. 그거에 기반으로 저희가 한 2015년도부터 이제 시작한 게 어떤 교육 솔루션을 만드는데 거기에 선생님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일념 아래 먼저 처음에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2015년, 16년 2년간은 학교랑 학원에 저희 솔루션을 좀 납품하는 형식의 사업을 한 2년 정도 운영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첫 번째로 아직까지 저희 역시도 교육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낮았고, 두 번째로 그 시절이 코로나 이전이었기 때문에 학교나 학원 현장에서 자기의 이제 오프라인 현장을 디지털로 전환해야 된다는 니즈도 굉장히 좀 적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인프라 역시도 이런 이제 디지털 교육을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았던 인프라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2년 동안은 사실 굉장히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다가 2017년도에 저희가 결국 사람들이 이걸 안 써주니까 그러면 저희가 직접 선생님을 채용해다가 저희가 직접 이걸 민간교육 쪽에서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 하반기부터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해서 공무원 준비 시장에서부터 선생님을 통해서 동시에 여러 명의 학생들을 관리하는 교육 서비스를 이제 벌써 한 7년 정도 이제 운영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부터는 이제 K-12 시장에 들어와서 또 사업을 했고, 그러면서 저희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한 명의 선생님이 동시에 다인수 학생들을 개별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이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이걸 이제 운영해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긴 기간 저희가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약 20만 명 정도의 학생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이제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저희를 이제 화상과외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저희는 화상과외는 아니고요. 한 명의 선생님이 데이터를 보면서 동시에 이제 다인수 학생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서비스를 굉장히 이제 오래 운영해 오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올해 초부터 이런 AI 디지털 교과서를 2025년 3월부터 이제 특정 교과들 위주로 공교육 현장에 이제 도입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이런 솔루션을 이미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쪽으로 좀 사업을 확장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이쪽 방면으로 좀 이제 사업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캐리스에서 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프로토타입 사업에 중등 수학 쪽 저희 이제 개발사로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다수의 출판사들도 현재 이제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이제 진행하는 방향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좀 이 자리에서 이제 좀 AI DT가 그려지는 모습이나 이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일정을 보시면 지금 이제 올해 8월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고 내년 8월에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 심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한 11월 정도에 이제 교과서를 선정하시다 하시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도 각 교육 현장에서 선택하게 되고 25년 3월부터 그러니까 내후년 3월부터 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예정되어져 있는데요. 일단 25년 3월에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그다음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학, 정보 이렇게 세 가지 교과에 대해서만 25년 3월에 도입이 되고 26년, 27년, 28년 앞으로 4개년에 걸쳐서 총 93종 정도였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93종인가 96종의 교과서를 이제 서책과 디지털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현재 일정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지털 교과서는 도입이 될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교육부에서 제공하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제 10대 기능이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10개 정도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10개 기능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사실 이렇게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좀 만나보면서 느꼈던 게, 사실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돼서 네 사람만 모이면 서로 싸우던가 아니면 서로 이제 다른 얘기 혹은 자기 얘기만 하고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되게 많이 만나보니까 사람들마다 그리고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모습이 서로 다 다르고 이제 어떤 기능들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이제 메인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크게 저희가 분류를 해봤을 땐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이제 타입으로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이제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첫 번째 그룹은 어, 그 일반 교사분들이나 이제 교과서 출판사들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기존에 이제 제공하던 EPUB 방식의 디지털 교과서에 자기네가 출판사들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이제 디지털 수업 보조 자료들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 넣어서 수업 도구의 형태로 이용하는 걸 AI 디지털 교과서다라고 이제 좀 얘기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한 그룹이 있고 보통은 이제 일반 일선에 있는 교사분들이나 출판사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제 선도 교사들이라고 하시는 조금 더
이제 어떤 디지털 솔루션들을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이 써보신, 에듀테크 서비스들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분들이 이제 카웃이나 아니면 퀴즈렛 같은 외산 수업 참여 도구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또 써보셨고, 또 과학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선도교원분들은 뭐 지오지브라나 아니면 그 이제 코뎁 같은 수업용 공학 도구, 공학 도구들을 수업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도구들까지도 이 AI 디지털 교과서에 들어온 게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다음 출판사, 선도 교원분들의 공통점은 수업 자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걸 도움 줄 수 있는 기술셋들이 들어가 있는 게 AI 디지털 교과서다라고 많이들 생각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들을 되게 많이 얘기해 주세요. 이제 반면에 이제 교육부나 캐리스의 입장은 조금은 더 개별 맞춤형 학습, 그리고 어댑티브 러닝 혹은 이제 그걸 이제 AI 코스웨어라고 하는데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발표를 되게 잘 해주셨는데 이제 대학 교수님들을 좀 많이 만나봤을 때는 이제 이런 생성형 AI들을 교육 현장에 쓸 수 있게 이제 만든 그런 플랫폼들을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의 되게 핵심 기능으로들 얘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제 어떤 수업 보조 자료들, 그 다음에 수업 도구와 공학용 자료, AI 코스웨어, 그 다음에 생성형 AI를 통한 이제 교육 현장 개선, 이 네 가지 꼭지 모두 다가 사실 AI DT에 있어서 이제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될지, 그리고 이것들을 사용했을 때 실제 사용자 시나리오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지를 현재 이제 풀고 있는 이제 출판사나 기술회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 네 가지 파트를 하나의 테이블 위에서 각각 하나씩 이제 풀어가면서 얘기하기보단 이제 수업 참여 두고 얘기하다 갑자기 생성형 AI 얘기가 나오고 생성형 AI 얘기하다가 갑자기 AI 코스웨어 얘기가 나오고 사실 똑같이 AI가 붙어져 있어도 이제 레커멘데이션 엔진을 기반으로 한 문항 추천과 관련된 부분과 생성형 AI를 어떻게 교육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는 또 완전히 다른 주제의 얘기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혼선돼서 얘기하다 보니 이제 도대체 이 AI DT를 학교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에 대해서 좀 이제 다양한 갑론을박이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이번에 이제 캐리스랑 같이 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프로토타입 사업에서 이제 이번 달, 다음 달부터 이제 실증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정확하게 이 AI DT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보여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 도입됐을 때 이제 어떻게 사용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저희는 사실 좀 첫 학년도에 진짜로 열심히 쓰는 선생님이 이제 해당 교과의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초 3, 4, 중1, 이제 고1 영어 수학 교과 선생님들 중에 이걸 진짜로 이제 메인 교재로서 AI DT를 활용하시는 분은 저희는 현실적으로 첫 해년도에 한 3에서 5% 정도 되면 많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10년에 걸쳐서 점유율을 한 30에서 50% 정도까지 서서히 전환시켜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의 나이대 레인지가 젊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이 이제 있으신 분들도 학교 현장에 있다 보니 뭐 강제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게 교육적으로 더 좋은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이걸 이제 서책형을 더 잘 쓰시는 분들은 서책형을 쓰시고, 이제 디지털이 조금 더 편하신 선생님들은 디지털을 쓰다가 차츰차츰 이제 젊은 선생님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디지털 교과서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모습.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디지털 정보를 표방하면서 전자문서로 이제 결제를 많이 진행하게 됐는데, 결국 제가 한 3, 4년 전에 군대에 있을 때 생각해 보면 종이로도 결제받고 이제 전자문서로도 결제를 하고 두 가지를 다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좀 그 둘 다가 혼용되는 시기가 생각보다 좀 길게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 회사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롱텀한 시각에서 좀 접근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현재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직접 개발을 하고 있는 출판사들도 있고
이제 저희하고 이제 협력하고자 하는 데들도 있고, 이제 아니면 이제 직접 이제 다른 에듀테크 회사들이랑 좀 협력을 하려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이제 24년 8월까지 만들어서 검인정에 통과가 된 업체들을 이제 아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그 교수님들께서 이제 저희 회사 홍보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일단은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됐을 때 그 기대되는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그걸 보여드리고 나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현장에서 더 편리하고 쉽게 학생을 학습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한 명의 교사가 다수의 학생을 담당하기에 학생 개인별 맞춤 학습이 이뤄지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사를 돕는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교육의 혁신을 일으킬 그 첫걸음을 떼어내려고 합니다. 현재 선생님들의 학교 수업 현장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한 분과 여러 명의 학생들, 그 안에서 잘 따라오는 학생과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따라오지 못하는 느린 학습자를 모두 케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의 느린 학습자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남은 수십 명의 학생들을 위한 시간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절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사람인 이상 동시에 수십 명을 볼 수 없고 동시에 수십 명을 케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선생님에게 수십 명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눈과 수십 명을 각각 분석한 개별 학습 데이터, 그리고 수십 명에게 각각 보내줄 수 있는 방대한 맞춤 학습 자료와 액티비티가 제공됩니다. AI 기술은 선생님들이 가진 교육에 대한 열정과 능력을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수업 준비, 수업 진행, 수업 평가, 그리고 수업 이후의 모든 재반 작업까지 선생님을 편리하게 도울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3월부터 실제 교육 현장에서 도입될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선생님의 모습은 어떨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수업 전에 보통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고 진행할지 고민합니다. 여기서 만약 클릭 한 번으로 쉽게 최적의 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가능하다면 선생님들은 고민하는 시간을 아껴 반 아이들을 더 디테일하게 봐주는 데 집중해서 쓸 수 있을 겁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바로 이걸 가능하게 합니다. 흩어져 있는 많은 학습 자료들과 수업 도구들을 한 곳에 모아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학습 목표에 맞게 최적의 형태로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한 수업을 학생에게 전송하면서 샷시별 자동 발송 기능을 활용하면 진도에 맞게 1학기 수업이 전부 학생의 디바이스로 자동 전달됩니다. 정리하자면 자료 검색, 개별 수준 도입, 자료 출력 배포까지 네다섯 가지를 각각 챙겨야 했던 수업 준비 과정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면 클릭 단 한 번만으로 세팅되어 자동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예, 일단은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면, 실제로 시중에 나와져 있는 수업 참여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수업 참여 도구들은 보시면 뭐 구글 클래스룸이나 아니면 다양한 서비스들이 그 스팟성으로 컨텐츠를 좀 보낼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번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특정 컨텐츠들을 세팅해서 보내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이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부 정책에 이게 보조제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주 교재로 사용이 되고, 이걸 통해서 수업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스팟성으로 매번 보내주기보다는 한 학기 커리큘럼 자체를 이렇게 설계를 해서 집어 넣어 놓으면,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요일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설정해 놓으면 그날 해야 되는 컨텐츠 셋들이 전부 다 이제 학생들에게 적절한 그 맞는 스케줄에 맞게 다 배송되는 그런 이제 그런 커리큘럼화를 해서 스케줄화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 AI DT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이 수업을 진행할 때 크게 세 가지의 수업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지식 전달형 수업, 학생을 모둠별로 나누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활동 중심형 수업,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직접 풀어보게 하는 문제풀이형 수업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한 명의 선생님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에서 더 편리하고 쉽게 질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마음대로 원하는 웹페이지를 돌아다니고 궁금한 것을 터치하는 상황들 때문에 수업 통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AI 디지털 교과서는 한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선생님이 버튼을 한 번만 클릭하면 학생들이 기기를 터치하지 못하도록 화면을 전체 일괄 잠금하거나 원하는 페이지를 보도록 일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과목에 필요한 도구들을 또한 지원합니다. 아이들이 이러한 도구를 활용해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하고 파악해 적절한 때에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 위주의 수업이 끝나면 프로젝트나 모둠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수업은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는 협동형 수업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학생들의 성적이나 특징 등을 고려해 민감하게 모둠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다면 조별 편성에서 빠른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둠별 수업을 진행하면 모둠별로 결과물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에는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 진정한 맞춤 학습이 되도록 AI 디지털 교과서가 서포트합니다. 먼저 모니터링 기능을 이용하면 풀어야 할 문제를 진짜 풀고 있는지, 집중해서 풀고 있는지 학생들의 모든 학습 행동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문제를 어려워하거나 집중을 안 하고 화면을 이탈하면 선생님 화면에 바로 표시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모니터링 화면만 보고도 바로 확인해서 정확하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그 문제들을 풀면 AI 디지털 교과서가 자동으로 채점해주고 기록해줍니다. 같은 반이어도 학생마다 문제 푸는 속도와 수업에 대한 이해도도 조금씩 다르죠. 그 미묘한 차이를 AI 디지털 교과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히 판단해줄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을 토대로 느린 학습자와 빠른 학습자에게 맞춤형 학습 자료를 전송해 줄 수 있고 다른 커리큘럼을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 한 명의 학생도 빠짐없이 자신에게 꼭 맞는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선생님과 AI 디지털 교과서가 함께 서포트합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 한 명이 수업 시간 동안 필수로 해야 했던 굉장히 많은 일들, 여러 학생들을 동시에 신경 쓰고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정확하게 채점하는 등 동시다발적으로 직접 신경 써야만 얻을 수 있었던 정보들을 AI 디지털 교과서가 선생님의 보조교사가 되어 알아서 정리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선생님이 질 높은 수업 진행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선생님들의 진짜 일과는 수업이 끝난 후부터 시작됩니다. 학생들이 오늘 학습한 내용들을 모아 평가하고 다음 수업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AI에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모든 수업 중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 주제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참여도와 집중도는 어땠는지, 진단한 내용을 선생님 페이지에 바로 띄워줍니다. 선생님은 이 데이터를 확인하면 다음 수업 때 더 효과적인 수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김수현 학생 학습 데이터를 볼까요? 수연이는 안타깝지만 한 문제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연이는 다음 수업도 따라오기가 어렵겠죠. 다음 수업엔 좀 더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수업 전에 보충학습 자료를 발송하거나 메신저를 통해 학생에게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생인 수연이가 수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을 직접 AI 튜터에게 물어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AI 기능을 활용하면 수업 전 준비부터 수업 진행, 수업 후까지 선생님 혼자서 동시에 해야 했던 과정을 AI 보조교사의 도움으로 이제 한눈에 보고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학습에 흥미가 없는 아이를 그러면 대체로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이대에 맞게 과제를 주면서 아이들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접 아이들과 몇 번 해보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특히 이제 학생들이 딴짓을 하거나 그런 친구들은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서 불이 바뀌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좋거든요. 우리는 단 한 명의 느린 학습자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초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현장에 도입하고 500만 학생을 위한 500만 개의 교과서를 통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발판 삼아 K에듀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글로벌 교육의 기준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밑그림을 구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예. 지금 이제 제가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실제 도입이 됐을 때 이제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보여드렸는데요. 조금 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이 마켓에서 이제 일을 이제 에듀테크 시장에서 거의 한 10년 넘게 하고 또 AI DT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1년 동안 많이 하면서 제가 이 시장 관점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크게 이 시장을 보면 AI DT는 죽어도 안 돼. 지난번 디지털 교과서 된 거 봤을 때 결국 이 사업도 똑같이 잘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이제 비관론을 가지고 계신 분도 되게 많이 있고 반대로 또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면 굉장히 많은 교육 현장들이 매우 빠르게 이제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AI 디지털 교과서나 기술이 현재 어디까지를 해줄 수 있는 거고, 진짜로. 어디까지는 아직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제 제가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AI 레커멘데이션을 기반으로 한 어댑티브 러닝의 허하실에 대해서 좀 한 꼭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앞선 주제였던 이제 생성형 AI의 이제 교육 현장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게 현실적인 얘기인지 이제 이런 두 가지 꼭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어댑티브 러닝과 관련돼서는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 어댑티브 러닝 그런 레커멘데이션을 기반으로 모르는 걸 제가 찾아준다는 게 사실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시험의 역사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1000가지 지식에 대해서 무언가 이 학생이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가장 편안한 방법은 각 하나의 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각각 하나의 그 지식 단위당 하나씩 만들고 혹은 10개씩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각각을 전부 다 첫 문제를 줘서 풀려보는 겁니다. 이제 명확하게 얘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첫 문제 다 풀어보게 하면 이제 알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려면 이제 시간과 돈이 되게 많이 드니까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썼던 방식은 문제은행 방식을 저희가 테스팅 마켓에서 가장 먼저 이제 쓰게 되는데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지식을 1부터 1000까지를 레벨별로 나눈 다음에 뭐 레벨을 예를 들면 1부터 10까지 레벨링을 한 다음에 그 이제 각각의 레벨별로 샘플링 문제를 해서 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100문제로 이거 10분의 1 규모로 줄인 다음에 그 시험을 봐서 아이들이 1000가지 지식 중에 대략 몇 프로를 알고 있을 거야를 이제 추론했던 방식이 가장 초보적인 형태의 이제 그런 이제 그 문제행 방식의 이제 시험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조금 더 진화됐던 게 결국은 이제 IIT 방식이라고 해서 CBT 방식으로 컴퓨터 베이스로 시험을 보고 나니까 결국 반응형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췄을 때 혹은 틀렸을 때에 따라 다음 문제를 이제 페이퍼 베이스가 아니라 컴퓨터 베이스로 될 때는 이제 다음 문제를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통계 기반으로 그냥 단순히 레벨 기반으로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레벨 8 문제를 맞춘 학생이 레벨 1 문제를 틀릴 리는 없으니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해서 통계 기반으로 IIT 방식으로 이제 맞춤형으로 문제를 줬던 이제 그런 시험들 유형들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진화한 게 그 IIT 모형을 통계 기반으로 만들었었던 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여기에 딥러닝을 집어넣어서 이제 조금 더 통계 기반보다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이제 레커멘데이션을 하게 만든 게 이제 어댑티브 러닝의 시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이제 어댑티브 러닝 방식으로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이제 갖게 되는 문제가 이제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10년 가까이 해보면서 느끼는 건 우리가 교육이라는 영역을 100이라고 치면 이 100의 영역 중에서 시험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저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100 중에 10 미만이 시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90 이상의 영역은 학습의 영역이거든요. 뭔가 배우는 영역인 거죠. 그런데 첫 번째로 어떤 이 지식의 알고 모르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시험을 통해서 테스팅을 할 때는 아이들의 집중력이 되게 높고 아이들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되게 이제 열심히 하는데 학습의 영역에 들어왔을 때 맞고 틀리고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학생의 지식을 추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이들이 하기 싫으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냥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초등인가 중등에 복잡한 유리수의 계산 같은 것들이 이제 단원으로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런 거 이제 20문제, 30문제 주면 하다가 애들이 짜증이 나면 자기가 심지어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들을 신뢰해서 어댑티브 러닝이 돌아가게 되면 오히려
아이들이 이제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 추론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좀 이제 마이너스 요소들이 되는 부분들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 아이들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부모님이 집에서 싸웠다. 이러면 이제 학습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 아이들의 지식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굉장히 다양한 외부적인 인포메이션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댑티브 러닝이 돌아갔을 때는 제대로 된 레코멘데이션을 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레코멘데이션들이 이제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태까지 이 어댑티브 러닝이 발전을 해왔던 시나리오를 보면 지식의 학습 경로를 추천해 주는 데 되게 집중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까 1부터 100까지 100개의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어댑티브 러닝이 기대하는 모습은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 얘가 레벨 7짜리 지식을 알고 있어도 레벨 3짜리 지식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전통적인 레벨링 방식의 테스팅에서는 이게 걸러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어댑티브 러닝은 이걸 이제 걸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일부 이제 잘하고 있는 회사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일부 찾아내고 있는 건 사실 이제 충분히 이제 그 맞는 얘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AIDT가 이번에 도입이 되는 게 특히나 이제 영어 수학 교과 위주로 도입이 되는데 영어 수학 교과라는 건 사실 지식이 누적형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걸 모르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거를 풀기는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어댑티브 러닝이라는 게 일부 빵꾸난 지식들을 찾아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영어 수학 교과의 경우에는 특히나 지식이 쌓여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레벨링 방식으로 지식의 경로를 설계하나 어댑티브 러닝 방식으로 지식의 이제 경로를 설계하나 크게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게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 실험해 봤을 때 이제 나오고 있는 것들이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의 지식을 모른다고 했을 때 그 지식을 여태까지 모든 AI 코스웨어나 어댑티브 러닝 회사들은 그 지식을 배우는 방식을 한 가지 경로로만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학생이 분수의 나눗셈을 잘 못한다라고 이제 하면 일단 제일 최악의 회사들은 지금 어떻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분수의 나눗셈을 못하는데 자꾸 분수의 나눗셈 문제를 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못하면 사실 분수의 나눗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컨텐츠가 나와야 되는데 못하는 걸 자꾸 주는 솔루션들이 이제 제일 이제 질이 떨어지는 솔루션들의 모습이고요. 근데 그러면 결국은 분수의 나눗셈을 못한다는 걸 찾아냈을 때 이제 그걸 찾는 방식은 결국 AI나 아니면 잘 디자인된 문항들을 제공하나 레벨링 방식이나 크게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뭘 모르는지를 찾아냈을 때 그걸 가르쳐주는 컨텐츠가 한 가지 경로만 존재한다는 게 온라인 교육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근데 한번 오프라인 교육을 생각을 해보시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분수의 나눗셈을 가르치는 방식과 중학교 3학년도 왜 분수의 나눗셈이 역수를 곱해야 되는지 모르는 애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걔네들에게 분수의 나눗셈을 가르치는 방식은 분명히 오프라인 현장에선 다릅니다. 그리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시험 한 달 전에 가르치는 방식과 시험 하루 전에 가르치는 방식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프라인 교육 현장에서는 한 가지 지식을 배울 때 아이들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들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는 커리큘럼을 제공하는데 여태까지 온라인 교육 과정들은 이게 커리큘럼이 하나만 존재해 왔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다양한 출판사들이나 다양한 이제 기술 회사를 통해서 나올 텐데 저희가 봤을 때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의 모습은 오히려 막 레코멘데이션 엔진이 되게 막 잘 만들어져 있어서 뭐 이렇게 뭘 잘 찾아주는 회사보다는 한 가지 지식을 가르치는 다양한 학습 경로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더 많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고 더 좋은 교육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역시나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레코멘데이션에 있어서 저는 AI의 레코멘데이션 엔진이 선생님들에게 다양한 학생들의 학습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도구까지는 될 수 있지만 AI가 직접 진단과 처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컨텐츠를 더 줄지, 얘한테 어떤 코스워크를 태울지는 최종적으로는 선생님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솔루션은 진단과 이제 처방은 선생님이 하게 되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그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AI 데이터 교과서에서 최대한 많이 제공해주고, 진단과 처방 이후에 필요한 약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약들을 다양한 커리큘럼 세트로 제공해 주는 것이 이 레커멘데이션 엔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기반으로 한 AI 코스에 대한 한 꼭지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앞선 주제였던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번 교육부에서 이제 CSAP 인증을 이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속칭 알려져 있는 이제 외산, GPT라든지 바드 같은 이제 외산 생성형 AI를 교과서 안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페이스북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 이제 직접 학습시켜서 이제 서버에 올려서 하는 방법인데, 그게 이제 원하는 수준까지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는 사실 좀 잘 모르겠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되게 잘 말씀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생성형 AI가 실제로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고, 얘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이제 긁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교육의 분야에서 특히 이 AI 챗봇, 어떤 생성형 AI들의 활용도를 어떻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잘 그려지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AI 챗봇이 학생들에게 붙어서 학생들이 뭘 모르는 거를 이제 얘기했을 때 AI 챗봇이 그걸 다 되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으면 그게 이제 AI 이제 교사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좀 약간 잘못된 얘기이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 특히 영어, 수학을 놓고 보면 이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방식,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학습자가 잘 이해할 것인지,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해서 이걸 어떻게 맞춰서 설명해 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챗 GPT가 학습된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있는 웹사이트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긁어서 학습시켰기 때문에 챗 GPT가 이야기하고 있는 방식이 우리가 100년, 200년, 300년간 이 지식을 어떻게 설명해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들은 사실 챗 GPT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이가 뭘 물어봤을 때 그거를 챗 GPT가 답변을 해줬을 때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규 교과,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가 되게 많이 다 연구되어져 있는 분야가 아니라 선생님도 잘 모르는 지식,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를 잘 이제 알려지지 않은 지식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이거 챗 GPT를 잘 활용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제 정규 교과라고 하는 일반 교과에서는 챗봇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학생의 질문 의도까지를 생성해 AI가 파악해서 이제 답변해 줘야 되는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컨텐츠, 어떻게 잘 설명할 건지를 정해진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게 훨씬 더 이제 좋은 반응을 이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쓰고 있는 그런 챗봇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생성형 AI가 생각보다 침투할 수 있는 영역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있어요. 뭐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다든지, 아이들이 챗 GPT랑 얘기하면서, 아니면 어떤 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때 그 방법론들에 대해서 좀 물어본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일부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생각보다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에서는 이제 좀 그 생각보다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게 교과서에 붙었을 때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 초등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시험을 안 보니까 중고등은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제 물어봤을 때 챗 GPT가 대답한 내용이 이제 선생님의 채점, 그러니까 시험 출제나 채점 의도랑 다를 때 이제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AI 챗봇은 아마도 응답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이 다 이제 만들어진 답변이 나갈 수밖에 없게 좀 디자인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현실적인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AI 보조교사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교육부가 현재 이제 챗GPT를 못 쓰게 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생성형 AI를 잘 활용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좀 많은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전 발표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가 전부를 이제 이 GPT한테 맡기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엉뚱한 결과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저희가 이제 활용하려고 기능을 개발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어떤 이제 프로젝트형 수업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읽어보고 루브릭 기반으로 먼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보고 주제에 대해서 얘가 이제 분석력이 얼마나 높은지, 뭐 창의성이 얼마나 좋은지, 뭐 이제 데이터 수집이나 논리성이 얼마나 좋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한다고 루브릭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선생님은 보고서를 읽고 평가를 하고 나면 학생들의 그 평가한 그 이제 그 어떤 제출 보고서를 이 루브릭과 같이 이제 GPT한테 던져서 내가 평가한 평가 점수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 근거들을 이제 GPT한테 요약해서 서술하라고 시켜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서술형 평가 데이터들을 1차적으로 가공하는 역할에서는 GPT 같은 엔진들이 굉장히 잘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보고서들에서 예를 들면 얘 분석력이 내가 이제 10점 만점에 8점을 줬으면 이제 자기는 그냥 8점이라고 루브에 평가해 놓으면 왜 8점으로 평가했는지, 그래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지, 이제 좀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쓰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쓰게 되고요, GPT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이 바로 주기보다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검토하고 이제 뭐 수정한다든지 이제 조금 이제 뭐 이제 선생님의 의견을 조금 넣어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해 준다면 이제 선생님의 보조교사로서의 좀 이제 생성형 AI 역할을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영어 교과나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말하기나 쓰기 수업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서술형 채점들이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당장 이제 영어 교과만 해도 아이가 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했는지를 알고리즘 기반으로는 채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GPT의 도움을 받으면 적어도 확실히 틀린 해석 같은 것들을 선생님이 직접 다 보지 않고도 일단 선생님에게 먼저 한번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서 이제 생성형 AI들은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활용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이 AI 디지털 교과서는 크게 이제 수업 전, 그다음 수업 중, 수업 후를 이제 전부 케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수업 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이런 커리큘럼화라든지 이제 자동 발송 같은 기능들이 있어야 되고, 수업 중에서는 크게 이제 강의형 수업, 프로젝트형 수업, 이제 문제풀이형 수업 이 전체 형태를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 후에는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맞춤형 학습들을 진행할 수 있게 이런 형태로 좀 AI DT가 이제 저희는 개발이 되고 있고 거의 한 90% 이상 이미 저희는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여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수업을 이제 진행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AI 디지털 교과서의 미래라고 좀 생각한 지점들을 좀 짧게 한 45분 정도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제 앞선 이제 그 교수님 설명에서 약간 Q&A 시간이 짧았던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과 이제 교수님이 아까 이제 수업해 주셨던 내용 둘 다 중에서 혹시 교수님 아직 계시면 같이 Q&A를 좀 한번 짧은 시간이라도 좀 진행해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